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가족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의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 못할 고민을 들어드리는 상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료실 문을 닫고 환자분과 단둘이 마주 앉았을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나오는 질문, 하지만 인터넷 검색창에는 수없이 검색되는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 중에 발생하는 체액, 정확히 말하면 구강 성교 중에 상대방의 전객이나 분비물을 삼켜도 과연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겉으로 드러내기 민망해서 그렇지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으로 생각해 보았을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분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지식 없이 그저 떠도는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본 근거 없는 낙관론만 믿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병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괜찮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면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의 마음으로 그리고 베테랑 의사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의학 상식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성분표를 확인하듯이 먼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체액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겠지요. 막연히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몸에 좋은 보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남성의 몸에서 나오는 전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이 전객이라고 하면 정자가 가득 차 있을 거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장액이라고 부르는 액체 성분입니다. 이 정장액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사실 80% 이상은 수분, 즉 물입니다. 우리 몸의 침이나 땀처럼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물 속에 정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과당이라는 당분과 단백질, 각종 효소,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이 아주 조금씩 녹아 있습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외부의 균을 막기 위해 산성을 띠고 있는데 전객은 이 산성 환경에서 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복잡한 화학 용어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아주 단순하게 대부분은 물이고 거기에 약간의 영양분이 섞인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체액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체액이 우리 몸속으로 정확히는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소화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이것을 특별한 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물과 똑같이 처리합니다. 우리 위에는 위산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화액이 있습니다. 이 위산은 쇠못도 부식시킬 만큼 강한 산성을 띠고 있지요. 전객이 위장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포함된 단백질이나 당분은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순식간에 분해됩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 강력한 위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양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한번 사정할 때 나오는 양은 티스푼 하나 정도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은 우리 위장이 처리하기에 전혀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놓고 본다면 건강한 사람의 체액을 삼키는 것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잘못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이야기인데 전객이 피부 미용에 좋다거나 단백질이 풍부해서 몸보신이 된다는 속설입니다. 아마 인터넷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객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양을 따져보면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한 번 배출되는 양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대략 200에서 500mg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달걀 흰자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보통 3600mg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 전객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달걀 흰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 이 정도로는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나 영양을 보충하는 데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사정량에 포함된 칼로리는 기껏해야 외서 15칼로리 내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먹는 사탕 한 알보다도 적은 열량이지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영양제는커녕 과일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미량입니다. 애초에 조물주가 전객을 만들 때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오로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생식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섭취해서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에이, 그럼 삼켜도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는 없지만 별 문제 없다는 거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체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체액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불청객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 발생한 경우들이었습니다. 구강 선교를 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접촉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입안의 점막과 목구멍입니다. 우리 피부는 여러 겹으로 단단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지만 입안이나 목의 점막은 아주 얇고 여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고 투과성도 높아서 외부 물질을 아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지요. 이것은 약물을 투여할 때는 장점이 되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려고 할 때는 아주 취약한 약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체액 속에 만약 병원균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입과 목은 그 병균들이 침투하기에 아주 좋은 고속도로가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파트너는 겉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깨끗해 보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맥의 감염병, 흔히 우리가 성병이라고 부르는 질환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신이 감염된 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눈 행위가 오히려 서로에게 병을 옮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학적인 조언입니다. 특히 체액을 삼키는 행위는 단순히 입안에 머금는 것보다 접촉 면적과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위장에서 소화가 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그 체액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두나 편도 같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우리의 입과 목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병들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임질과 클라미디아입니다. 보통 성병이라고 하면 생식기에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강성교를 통해 입으로 들어온 균은 목 안쪽, 의학 용어로 인두라고 부르는 부위에 자리를 잡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두임질 혹은 인두클라미디아라고 부릅니다. 이 병이 참 짓궂은 것이 증상이 감기와 무척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목이 조금 따끔거리고 붓는 정도라 대부분의 환자분은 내가 요새 좀 피곤해서 목감기가 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도 낫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균을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매독입니다. 혹시 매독은 옛날에나 있던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매독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독균이 구강을 통해 들어오면 입안이나 혀, 입술 등의 궤양을 만듭니다. 이것을 경성하감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전신으로 퍼져 뇌나 심장까지 침범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에 입안의 원인, 모를 허물 벗겨짐이나 궤양이 생겼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술 주변에 물집이 잡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지요? 1형과 2형으로 나뉘지만 구강 성교를 하게 되면 교차 감염이 일어납니다. 입에 있던 헤르페스가 상대방의 생식기로, 반대로 생식기에 있던 헤르페스가 내 입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영어 약자로 HPV, HPV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 바이러스가 구강을 통해 감염되면 목 안쪽에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인두암이라고 합니다. 편도선이나 혀의 뿌리 쪽에 생기는 암이지요. 놀랍게도 최근 몇십 년 사이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에게서도 이 구인두암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구강성교를 통한 HPV 감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겁을 들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중년의 환자분들 중에서도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기 때문입니다. 차액을 삼키는 행위는 이 바이러스가 목 점막에 노출될 기회를 늘리는 것이기에 암 예방 차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에이즈, 즉 HIV 감염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물론 의학적으로 볼 때 구강성교를 통한 HIV 전파 확률은 일반적인 성관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는 것이지 0% 즉 절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입안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치질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 피곤하면 입안이 허는 구내염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위험도가 확 올라갑니다. 입안의 미세한 상처나 출혈 부위는 바이러스가 혈액 속으로 침투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직통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외에 조금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정장의 과민증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드물게 상대방의 전객 내 단백질 성분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책이 닿거나 삼켰을 때 입안이 간지럽고 붓거나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호흡 곤란 같은 쇼크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 후에 이런 이상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몸 컨디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의 체액에 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반대로 남성분이 여성 파트너의 분비물을 접촉하거나 삼키는 경우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여성의 질 분비물, 흔히 애아액이라고 부르는 체액 또한 질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 병원균이 존재한다면 전파 경로는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질,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HPV 모두 여성의 분비물을 통해서도 남성의 구강과 목으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체액을 입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는 서로의 미생물을 공유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겁니다. 아니,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의 사랑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나 싶어 속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옛말이 있지요. 위험 요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확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맛이나 냄새는 왜 사람마다 때마다 다른 걸까? 과일을 먹으면 정말 달콤해질까? 좀 이런 속설들에 대해서도 의학적 팩트를 체크해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체액의 맛이나
냄새가 변한다는 것은 몸 상태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보면 파인애플 같은 단 과일을 먹으면 체액 맛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향신료나 성분 일부가 체액으로 배출되기도 하니까요. 마늘이나 양파, 술, 담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체액에서 쓴맛이나 강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적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제가 체액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서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진해지듯 체액도 농축되어 맛과 냄새가 아주 강하고 비릿해집니다. 반대로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면 체액이 묽어져서 냄새도 줄고 맛도 훨씬 순해집니다. 비싼 과일을 챙겨 먹는 것보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이 위생적으로나 파트너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는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에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냄새가 날까봐 걱정되어서 비누나 세정제로 질 안쪽까지 깊숙하게 씻으시는 일명 뒷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정말 말리고 싶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질 내부에는 나쁜 균을 잡는 유산균 같은 좋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과도한 세척은 이 좋은 균들까지 다 씻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잡균이 번식해 악취가 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물로 겉만 가볍게 씻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위생관리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샤워하면서 귀도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기본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대처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복균자인지 아닌지 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관계 후에 우리는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어떻게 검사 이야기를 꺼내야 서로 기분 상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혹시 성병 검사해 봤어? 라는 말을 꺼내기를 마치 너 바람 피웠니? 라고 묻는 것처럼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숙제이자 해결책입니다. 구강 성교를 포함해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맺으셨다면 혹은 기존 파트너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거나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다면 무턱대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복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 직후에 가서 검사하면 균이 있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매독 같은 세균성 질환은 의심되는 관계 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 지났을 때 검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너무 빨리 가시면 위음성, 즉 병이 있는데도 없다고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안심하다가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강 감염이 걱정되신다면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구강 성교가 있었는데 목 쪽 검사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요즘은 목 안쪽을 면봉으로 쓱 긁어서 하는 PCR 검사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서 통증 없이 정확하게 균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HIV 검사의 경우는 항체 형성 기간이 필요해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통 4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하고 12주, 즉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검사가 확진 검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게 두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그것도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파트너와 이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한국 중장년층 정서상 부부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쑥스럽고 나무새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분은 사별 후에 새로운 여자친구분을 사귀게 되셨는데 본인 잇몸이 안 좋아서 피가 나는데 구강 성교를 해도 되는지 걱정이 태산 같으셨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저에게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두 분이 손잡고 같이 오셔서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처음에는 펄쩍 뛰셨습니다.
점잖지 못하게 어떻게 그러냐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두 분이 함께 오셨고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두 분 다 깨끗하셨지요. 그런데 그 후의 변화가 참 놀라웠습니다. 나중에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처음엔 민망했는데 막상 서로 깨끗한 걸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안전을 챙기는 것은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을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만큼 확실한 신뢰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모든 관계에서 매번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물리적인 보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남성의 콘돔 사용은 피임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구강 성교 시에도 콘돔을 착용하면 체액을 삼키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감염 위험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 덴탈뎀이라는 얇은 고무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널리 쓰이는 안전도구입니다. 아유, 나이 먹고 무슨 콘돔이야. 느낌도 안 좋고 불편해. 이렇게 손살에 치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압니다. 맨살이 닿는 그 느낌보다 덜하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조금의 불편함이 평생의 건강을 담보해준다면 그것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가 아닐까요? 특히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100%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구강성교, 그리고 체액을 삼키는 행위,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를 떠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없는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사랑하니까 해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삼킬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그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정한 친밀감은 내가 어떤 거절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싹트는 것입니다. 나는 이 행위가 좀 불편해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그렇구나. 당신이 싫으면 하지 말자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법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파트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원치 않는 행위를 억지로 참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소 민망할 수도 있고 평소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주제였기에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소화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건강한 사람의 체액을 삼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체액의 대부분은 물이고 극소량 포함된 단백질이나 당분은 우리 위장의 강력한 위산에 의해 일반 음식물처럼 분해되고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독약이 아니니 삼켰다고 해서 당장 배탈이 나거나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정객이 몸에 좋다는 속설은 완전히 잊으셔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있긴 하지만 달걀 흰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고 칼로리 또한 사탕 한 알보다 적습니다. 피부 미용이나 정력 강화 같은 효과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니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헤르페스,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HPV까지 이 모든 성맥의 감염병들이 구강성교를 통해 입과 목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상이 없어 보여도 복균자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넷째, 안전은 신뢰를 깨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 병원을 찾아 검사 받으세요. 2주에서 4주 뒤에는 성병 검사를, 4주에서 12주 뒤에는 HIV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서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콘돔 같은 보호 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나와 상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배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혹시 나도 하고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혼자 불안해하며 인터넷 검색만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혹은 보건소를 찾으세요. 의사들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전문가들일 뿐입니다.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지만 건강은 평생을 갑니다. 병을 키우는 것은 균이 아니라 설마 아니겠지 하는 안일함과 창피해서 못 가겠어 하는 망설임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 몇 알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을 방치해서 큰 병으로 키우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과 행복한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혹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성 건강에 소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잘 알고 아껴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어보기 힘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알짜배기 건강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평소에 알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다른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마음 터놓고 지내는 친구분들에게도 살짝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비책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많이 나누시고 서로의 천을 나누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